자, 한국 재동포 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구가톨릭대학교의 김용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정권별로 재외동포 정책의 어떤 내용을 진행을 했는지, 또 재외동포 정책에도 영역들이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또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이 됐는지를 반추해 보면서 앞으로 재외동포 정책의 과제 또는 제언들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정책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제 요인들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재외동포 사회의 요구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또 국내외 환경의 변화, 또 정권, 이제 정부의 또 정책 방향 등의 영향을 받아서 재외동포 정책이 수립되고 또 발전되어 왔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 있고요. 좀 아쉬운 것은 국민들의 요구 또는 국민들의 의견, 이 부분은 그동안의 이제 재외동포 정책에서 많이 좀 재외동포 정책의 형성과 시행에서 변수로 또는 요인으로 좀 고려되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이제 연구 과제로 좀 남겨두고자 합니다. 먼저 재외동포의 수립과 이제 발전으로 크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사실은 재외동포 정책은 지속되는 측면이 강하죠. 한번 정책이 수립되면 그 정책이 이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측면이 강하고, 각 이 정부별로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그런 재외동포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에 옮겼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재외동포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문민정부 시기, 이제 김영삼 정부 시기에 재외동포 사회, 우리가 이제 재외동포 사회라고 지칭할 수 있는 재외동포 사회가 급속도로 확장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세계화, 탈냉전의 영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외동포를 재미 제1동포 중심에서 제중 제소동포, CIS 지역의 동포들로까지 확장이 되게 되고요. 이제 그것에 발맞춰서 정부도 문민정부도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을 했다. 체계적이다라는 표현은 제도화도 이제 추진을 했고요.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그리고 재외동포 재단, 그리고 재외동포 정책의 목표, 방향,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외동포 정책의 본격적인 형성과 수립은 문민정부, YS 정부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남북 대결, 또 그리고 이승만 정권의 반일 정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부재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요. 특히 이제 재외동포에 대한 이제 정책이 이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포들도 요구를 했고, 또 국회에서도 그런 요구를 반영을 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됐는데, 사실상 이제 부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산업화 추진, 그리고 남북한 경쟁 구도에서 이제 우위를 점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 대외 관계 변화라는 요인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승만 정권과 달리 재외동포의 요구를 외면하거나 또는 재외동포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선 교육 지원, 이미 이제 북한에서는 조총련 통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교육 지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국 방문 사업도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일 관계 정상화 그리고 산업화 그리고 남북한 경쟁 구도에서 이제 조금씩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자신감 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었고 이에 이제 호응해서 제2동포 그리고 제1동포 사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좀 투자를 늘리고 한국과 또 제1동포 사회 간의 그 교류가 증가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변수가 또 생긴 것이 이제 유신 체제였죠. 유신 체제에 이 제1동포 사회가 이제 반대를 특히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들에 사는 그 거주하고 있는 제1동포들이 이제 반대하게 되면서 제1동포 사업, 제1동포 그 모국 방문 사업이 이제 축소가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기존에 지속해왔던 뭐 교육, 제1동포에 대한 교육 사업은 지속을 하되 제1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그 사업은 민주화에 대한 요구나 또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기에는 이게 뭐 정권의 정통성 문제도 있고요. 또 제1동포 사회에서 또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제1동포 정책은 언술, 뭐 통일의 한 주체 또는 또 통일 방안에 언급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하나의 그 동포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뭐 올림픽을 계기로 뭐 동포들을 좀 그 초청하는 그런 행사에 국한되고요. 특별한 뭐 그 제1동포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했다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노태우 정권이 이제 북방 정책도 펴게 되고요. 이게 한소 수교, 한중 수교가 진행되면서 문민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는 기본적으로 제1동포 정책의 환경 자체가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1동포가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국 지역에 있었던 제1동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정책을 펼 수도 없었던 동포들이었는데 그 동포들이 이제 제1동포 사회라는 그 큰 틀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대상 자체가 확대가 됐고 그 문민정부에서는 그 제1동포 정책에 대한 목표, 방향, 계획,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1동포 정책위원회나 제1동포 재단을 설치하는 그런 체계성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제1동포 정책위원회 이제 규정을 통해서 제1동포 정책위원회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1997년에 제1동포 재단이 그 설립이 돼서 제1동포 재단이 제1동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제1동포 재단에서 제1동포에 대한 그 규정, 정의는 한민족이라는 혈통을 제1동포로 정의하고 있었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제1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 뭐 제1동포법이라고 하는데 그 제1동포법은 이제 국적 중심이고 제1동포 재단에서는 이제 한민족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제1동포의 범주화, 정의가 좀 별도로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제1동포 정책의 대상의 포괄성이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목표 방안 계획의 수립 시행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제도화가 추진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민정부 시기에 이런 제1동포 정책의 체계화 그리고 포괄화
이후에 재동포 정책은 이제 지속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체성 강화나 모국과 유대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되면서도 새로운 이제 발전들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렇게 거치면서 발전들을 이제 보이는데요. 국민의 정부 시기에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재동포법이죠. 그 재동포의 그 출입국 그리고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출입국을 배려하고요. 그다음에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을 도입을 했고 최근에 이제 재동포 기본법에 관한 논의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재동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기존에 이제 국민의 정부 시기에 재동포정책위원회가 이제 활성화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재동포정책위원회. 그러니까 이 재동포정책위원회가 이제 심의 결정.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사실은 심의 기능이 더 보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 뭐 결정할 수 있는 그 기구가 국민의 정부 때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다시 참여정부 시기에 이제 복원을 시키고요.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재동포 영사국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이제 그 과도 확대 개편되면서 이제 정부가 재동포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실행에 옮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참여정부 시기에 그 재동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이 됐고요. 특히 이제 소외동포, 특히 이제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해외 입양인이나 뭐 이런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소외동포 지원 사업의 이제 뿌리도 이 참여정부 시기에 소외동포 지원 사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이제 기존의 재동포 정책의 지속을 추진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이제 성과는 재외국민선거제도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외국민선거제도는 사실은 이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도입을 했었죠. 해외 부재자 투표로. 그래서 월남전 파병을 했던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했는데, 당시는 이제 그거는 정권에 유리하기 때문에 도입을 했다가 유신 체제 출범 이후에는 그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복원이 돼서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도입되고 시행에 옮겨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제시됐던 것은 이제 맞춤형 동포 서비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제기가 됐고요. 특히 이제 역사 교육 또 통일의 주요한 주체로서 동포에 대한 통일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초창기에 계획했던 그러한 목표들이 중간에 이제 통일 교육 그리고 통일을 위한 재동포 사회의 지지 기반 확대 방향으로 갑자기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성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속성이 사라지고 급격한 정책의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소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결국 결정 시행의 난맥상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료집에 보시면 이제 재외동포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과 소외지역 재외동포 지원 참여정부 시기에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재외국민선거 제도의 도입에 관한 설명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 정부 시기에는 재외동포의 좀 지원 이런 것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IMF 시기를 겪다 보니까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자라는 취지도 사실은 재외동포법에 반영이 됐고요. 참여정부 시기는 이제 IMF를 극복하고 나서 재동포의 지원보다는 조금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재동포가 모국과 거주국에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인재로 재해동포를 활용하자라는 제기가 있었고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재해동포의 뭐 인재 활용 뭐 이런 측면에 이제 그 초점이 두어졌고, 이 소해동포 그 지원 사업은 이게 그 참여정부에만 진행이 된 게 아니고요. 그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동포 재정착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2008년, 9년, 10년, 11년까지 계속 매년 10억 이상의 지원금이 계속 고려인 동포들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재해동포 정책 평가 뭐 이게 아직 임기가 뭐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한적인 좀 평가를 뭐 간단히 좀 하면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해동포 사회와 모국 간 연대 강화 및 상생 발전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요. 정책성 함양 및 역량 강화 지원,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소외된 동포 지원 등을 재해동포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고요. 근데 뭐 기존의 그 각 정권별로 그 진행되었던 재해동포 정책과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재해동포 정책이 지속과 발전을 하는 것이지 뭐 정권마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제가 보니까 중장기 추진 기반 마련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재해동포 특히 이제 소외동포 지원에 대해서 그 중장기 추진 기반 마련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는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19라는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 재해동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재해국민 보호에 주안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해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시행하고, 그리고 그 재정도 그리고 인적 자원도 배분을 하고 기구도 만들고, 그래서 재해국민 보호, 재해동포 정책보다는 재해동포 정책은 기존 정책들의 연장선 지속의 측면이 강한 반면에 재해국민 보호에 좀 주안점을 두었다. 그래서 좀 한계를 좀 지적을 하면 첫 번째 이제 사실은 이 재해동포 정책의 결정과 시행, 지금 이제 재해동포 기본법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기부에 대한 논의 또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에 이제는 이게 이 담론에 대한 논의가 20여 년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충분히 이 결정과 시행의 기구, 즉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에 거주한 동포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포들, 뭐 귀환한 베트남 결혼 이민 여성들, 그 자녀들, 그리고 뭐 차세대의 그 조개혼을 한 차세대들, 그러니까 새로운 동포들에 대한 정책도 여전히 좀 미비한 시점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에서는 이제 재원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재해동포 정책은 국내외 환경의 변화, 그리고 정권의 그 정책 방향, 그리고 그 재해동포 사회 요구가 결합이 되어지면서 정책이 수립이 되고요,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재해동포 정책은 뭐 외교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권별로 분명히 자신들의 특성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펴왔다. 그것은 뭐 재해동포 사회의 요구, 그리고 국내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재해동포 정책은 재해동포 사회의 요구를 좀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이 자료 발표 자료에는 쓰지 못했는데 국민의 요구에 대한 것도 지속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좀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이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미 뭐 그 기존의 연구자들 또 학자분들께서도 또 재해동포 단체에서도 제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요약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저는 이 기구 제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다음 정권에서는 재해동포 정책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는 또는 조정하는 기구라고 하면 시행은 단일한 재해동포청이 됐든 뭐 단일한 제도가 기구가 시행에 옮기고 여기저기 이제 뭐 교육부나 뭐 고용노동부 뭐 또 법무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통합하기 어렵습니다. 재해동포정책위원회에서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뭐 교육부에서 파견온 공무원이 고용노동부에서 파견온 공무원이 재해동포청에서 같이 정책을 좀 계획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비효율성이나 이런 중복성도 좀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해동포들 사회의 요구에 빠르게 피드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의는 이제 미룰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재해동포 기본법에 대한 논의에도 재해동포는 누구인가라는 정의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재해동포 기구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세대에 대한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어디까지를 차세대로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재정의도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가장 포괄적인 범위에서 차세대를 인정하는 것이 맞고 유대인 같은 경우는 모계 중심이니까 뭐 백인, 흑인, 뭐 아시아계의 유대인들이 다 존재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포괄적으로 차세대의 범주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여정부 시기에 이제 재해동포 네트워크 강화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고민했던 것도 재해동포가 중심이 된 네트워크, 그러니까 모국이 한국에 지원을 해서 재해동포 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그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동포가 좀 중심이 된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지역별로 이 네트워크가 좀 차별화가 아니라 좀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발전 수준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재해국민 선거는 재해국민 선거에서는 여러 가지 그 전자우편이나 또 전자투표나 우편투표 같은 제도도 도입을 좀 검토해야 되고 재외동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당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에 참여하고 피선거권을 확대하는 것들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차세대와 뭐 연계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뭐 입양인 같은 경우 해외 입양인이나 또 베트남으로 귀환한 결혼이민 여성, 그 자녀들 새로운 유형의 이제 재해동포에 대한 정책들도 새롭게 수립해야 되고 무엇보다 국내에 이제 거주가 늘어나고 있는 재해동포의 사회통합을 법무부 사회통합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재해동포 재단이든 재해동포청에 우리 동포의 사회통합으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재해동포 정책을 좀 솔직하게 인구 감소 문제와 연계해서 또는 인력 활용의 문제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200조 썼죠. 저출산 고령화 비용으로 200조 썼는데 성과는 없고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펴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그것만 가지고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북미와 오세아니아, 유럽의 교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해동포와 이민정책, 이민과 재해동포, 이민 확대 정책과 재해동포 정책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재해동포 정책의 재해동포청이 만약에 수립이 된다면 당연히 고용노동부의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해동포 정책에 대한 정책 수립 평가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재해동포 재단의 지위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재해동포 정책위원회가 그걸 하기도 어렵고요.
이거는 조사 연구를 계속해야 되고 그 평가 체계도 구축해서 그 피드백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재동포 그리고 국민들, 그 관련 공무원들, 뭐 단체들, 또 학자들 이렇게 피드백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 위상이 승격된 그 기구를 통해서 재동포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들 그리고 계속 평가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백서 형태로 계속 외교백서 정도 수준보다 더 뛰어넘는 평가를 담아야 되니까 외교백서를 뛰어넘는 그런 백서 형태로 제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재해동포 정책은 이제 과제들이 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이제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정치권, 그 정당, 그 정치인, 정치 사회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반성까지는 아니어도 이것을 정치인들이 공무원과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실행 계획은 이제 관료들 공무원들이 하면 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면 되는데 정치인이 공무원화되면 재해동포 정책의 비전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목표로 나아갈지에 대한 그 비전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기의 재해동포 정책은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과거 문민 정부 그리고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보여줬던 정책의 적극적인 수립과 추진에 비춰보면 좀 분명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거 정치사회에서도 분명히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해동포 기본법도 그냥 단순히 재해동포의 정의를 좀 이 조작적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정도 수준에 머문다면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이 좀 없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윤철 선생님의 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윤철입니다. 오늘 전체 발제문을 보고 나서 제가 좀 너무 작은 부분을 쓴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제가 처음에 그 주최 측으로부터 의뢰받은 쪽은 주로 이제 국내 거주 재해동포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또 이제 그 방문 취업제라고 하는 그런 그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 정도 단순 노무직으로 한정돼 있는 재해동포들과 관련해 가지고 그 글을 발표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이 기회에 한번 그 재해동포법과 그리고 재해동포 재단법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동향 법률들 기타 그러한 법률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그 단지 통계 2021년 3월 31일 통계 법무부 외국인 출입정책본부의 통계를 이제 인용을 했고요.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이제 그 특징을 보면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 국적 동포를 이제 보면은 국적별로 보면은 중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어서 이제 구소련권에 해당하는 그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그 국가들 출신 재해동포가 이제 그 뒤를 그 다음에 이제 북미권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 국적 동포의 유형은 이 재해동포 체류 자격 F4라고 하는 그 자격과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의 한 유형으로서 이제 특별 고용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이른바 방문 취업자라고 말하는 이제 H2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방문해서 노동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집단 이렇게 크게 이제 또 체류 자격별로는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펴보면은 앞에 재해동포법에 따라서 즉 재해동포 F4 비자를 가진 집단은
앞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유입 정책들 그리고 법제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형성된 집단, 이제 나중에 재해동포법의 내용을 보면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뭐 하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방문 취업제에 관련한 이 외국 동포 그룹은 정부 주도보다는 한중 수교 이후에 그 한중 수교 등을 계기로 해서 한국 방문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형성된 집단이라고 이제 그 나름대로 제가 그 특징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또 그 상당한 차이점을 가졌는데 재동포 자격을 가진 외국적 동포와 그리고 방문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적 동포의 그런 그 이제 그 법적 근거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법적 지위와 권리에서 상당한 차이를 이제 가져오고 있다라는 점도 그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 가운데에서는 이제 방문 취업제 자격을 가진 외국적 동포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외국적 동포의 법적 지위와 이들의 활동과 관련한 정책, 그리고 법제 정책보다는 이제 법제를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는 뭐 어떤 단초를 한번 찾아보는 것을 내용으로 지금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해동포와 관련되는 그런 일련의 법률들, 재해동포법, 또 재해동포 재단법, 외국인 고용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그 법률의 태도들을 좀 본 뒤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방문 취업제라고 불리우는 특별고용허가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또 이러한 재해동포들의 포용과 사회 통합을 위한 법제 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재현해 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여기서 말하는 재해동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재외 국민은 일단 여기서 논외로 지금 저는 이제 한정을 지었고요. 또 한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없는 체류가 의사가 전혀 없는 외국적 동포도 고려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또는 체류를 하였거나 또는 하려고 하는 그런 외국적 동포만을 이제 대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재해동포 재단법은 이제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해서 이제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이제 따지고 할 때에는 이제 그 부분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또 어떤 어떤 범위 속에 그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실질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해동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재해동포를 직접 그 언급하고 있는 이제 법률이 그 재해동포법, 이제 재해동포의 법적 지위와 출입국에 관한 이제 법률과, 그리고 출입국과 법적 지위라는 법률과, 그리고 재해동포 재단법이 있죠. 그런데 이 두 법률을 자세히 이제 보다 보면은 재해동포를 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소관 이 법률에 대한 소관 부서가 다르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이제 좀 다른 문제로 보고 있는데, 우선 재해동포법은 재해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를 재해동포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정한 자를 재해동포라고 하는데, 한편 재해동포 재단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또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그리고 또 2호에서 이제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사람을 재해동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동포 재단법은 재해동포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다라는 점, 언뜻 보기엔 유사해 보이지만 이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동포법은 재국민과 재외국적 동포를 구분해서 상대적으로 좁게 정하고 있는 반면에 그 재해동포 재단법은 이제 그러한 어떤 법적 지위라든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 간에 지금 그 만약에 오늘 제가 저도 재해동포 뭐 기본법이라든가 또는 재해동포청 뭐 이제 이런 논의들을 이제 듣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재해동포에 관한
정의가 이제 그 좀 더 명확하게 통일성을 기하해서 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뭐 요 부수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또 이제 재해동포법이라든가 재단법 속에도 보면은 장기 체류, 영주의 의사 뭐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런 그것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라는 것도 또 나중에 이제 그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생겨날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재해동포를 이제 우리 법제에 수용하고 하는 부분은 앞에 이제 김용찬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가장 그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재해동포의 출입국가 법적 지위가 하는 법률 재정법이 재정과 동시에 시행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라는 점이 이제 이 재해동포법의 이제 가장 그 출발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당시에 국회에서 이제 논의됐던 뭐 222페이지에 적어 놓았습니다만 그 국회 본회의에서 그때 법사위가 심의했던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당시에 그 법사위 의원이었던 의원이 그 중국과 그리고 그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을 이제 그 제외한 것이 그 외교관계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미 이 제정 당시에도 이제 그런 문제점들은 재해동포법이 그 정부 수립 이전 외국적 동포와 정부 수립 이후 외국적 동포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법률을 제정했다라는 것이 이제 국회의 기록들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2003년 12월 31일 개정 시한으로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재해동법 시행령에서 그 정의 규정을 통해 가지고 재해동포 범위가 현재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해동포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이제 살펴보면은 우선 재해동포는 이제 여기서 아까 제외국민은 이제 제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적 동포라고 이제 그러면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적 동포는 외국인입니다. 일단은 법적 지위는 외국인이죠. 헌법상 지위는 외국인이고 따라서 외국인인 외국적 동포가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그 헌법적인 그런 논의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는 이제 그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주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성질상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기본권 주체가 됩니다만 그 밖의 기본권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본권의 뭐 사회권이라든가 정치적 참여권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상호주의라든가 기타 다른 원칙들이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그 재해동포를 이제 그 2015년 12월 23일 2021 헌법 139 사건에서 재해동포 외국적 동포도 외국인이므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위로금을 외국인인 유족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외동포, 외국적 동포는 이제 이미 재해동포법과 그리고 또 재해동포 재단법이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헌법 전문에 이제 동포에 입각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기초해서 이제 그 이런 그 재해동포에 대해서는 그 한국의 대한민국 체류 중인 다른 외국인과는 당연히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다르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외국인과 국민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라는 것을 이제 헌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재해동포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월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헌법에 의해서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외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인의
비교했을 때 우월적 차별 대상으로서 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국가의 그런 헌법적인 그리고 입법자가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서 뭐 재동포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재동포를 이제 그 뭐 동유럽 국가 몇몇 국가들의 경우에는 혈연적으로 혈연적 혈통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해당 국가의 타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의 혈통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적 지위를 인정해가지고 선거권이라든가 그런 인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자국 내의 정치 의사 형성 과정에 결정 과정에 그 영향을 미친다든가 또는 해당 국가의 체류하는 국가와 사이에 외교적인 그런 관계들이 그 문제가 되는 특히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헝가리 같은 이제 그런 국가가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점도 이제 재동포와 관련한 재동포를 이제 우리 헌법 질서 속으로 그 정치적 또는 뭐 법적 지위를 그 인정하는 과정에서는 고려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예, 다음에 이제 그 재동포를 그럼 어떻게 처우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재동포의 그 지위는 이제 재동포법에 따르는 지위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대상 법률에 따르는 지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재동포법에 근거한 이제 외국적 동포의 처우는 이제 이 법률이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그러했기 때문에 그 체류라든가 취업 활동, 경제 활동에 있어서 거의 매우 자유로운 이제 그러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특별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적 동포, 즉 방문 취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입법 과정을 보았습니다만 1999년도에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는 뭐 국회 기록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득이하게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뭐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 양자를 이제 그 정부 수립 이후 외국적 동포와 그리고 정부 수립 이전 이주 동포를 구별해서 가능한 정부 수립 이후 이주 동포를 우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그 결과 지금 이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 출신 그 외국적 동포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법률이 재동포법이 제정될 당시에 이제 이미 그 소외된 집단이 됐었고 그리고 사실상 또 이 집단은 이제 그 한중 수교 이후 90년대 초반 이후 이미 한국에 이제 산업 연수생이라든가 또는 그 특수 고용 형태로 해서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이었는데 이 그룹이 이제 재동법이 제정되면 사실상 배제돼 버리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재동포법 이전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구소련 쪽에서 입국해서 한국에서 단순 노무를 산업연수생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던 재동포의 경우에는 결국은 2004년도에 제정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되는 법률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지금까지 그 재동포법이 제정될 당시에 재동포 그룹 간의 그런 집단 간의 차별이 여전히 현재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문 취업제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되는 법률이 이제 외국인이 그 법률이 정하고 있는 그 비전문 영역 또는 단순 노무 영역에 취업할 때에는 한국에서 사업주가 그 노동 수요를 요청하면은 중앙 노동기관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선별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당 노동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 노동을 한 뒤에
즉 고용 형태가 매우 강력한 이제 그런 형태로 있는 상태에서 노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방문 취업제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노동 허가제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특별 고용에 해당되는 이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일반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서는 이제 그 우대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방문 취업제를 도입한 것이 그렇게 의도를 했는지는 뭐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추정에 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재외동포법에서 그 재외동포의 그런 체류 자격으로 그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없었던 사실상 한국에 체류 중이었던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이 법률 체계 속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방식으로 방문 취업이라는 방식으로 그 재외동포의 특정 집단을 그 처우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뭐 방문 취업제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논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또는 그 처음 입법 당시로 간다면 정부 수립 이후 외국으로 이주한 외국적 동포와 그리고 정부 수립 이전 그 외국으로 이주한 재외동포 사이의 그 차별은 여전히 이 현재 법령들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외동포와 관련한 법제와 그리고 정책이 그 수립이 다시 이제 논의되고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재외동포들의 그러한 그 범위라든가 또 처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기에 따르는 관련 법률들이 뭐 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재단법 그리고 또 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출입국관련법과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법률들에 흩어져 있는 그 재외동포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한 단일 법률 속에 들어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나머지 또 그 내용들은 뭐 그냥 이따가 그 토론 시간에 지적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따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찬 선생님하고 최윤철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토론을 김봉소 선생님하고 김용필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윤희 선생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 시간은 한 사람당 10분 이내로 해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봉소 선생님. 네, 방금 소개받은 재외동포재단의 김봉선입니다. 우리 김용찬 선생님께서 이제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한국 재외동포 정책 역사적 평가 상당히 70년 이상 되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 정부 단위를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평가를 해주신 거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책을 이제 정의할 때 우리가 보통 정책이라 하면 정부의 의지다, 그러니까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의 의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지, 특히 이제 대통령의 의지인데요.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재외동포 정책은 범위를 넓히기도 했고 또 범위를 좁히기도 했고 또는 두 개로 이원화하기도 했고 또는 교집합을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시고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외동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우리 국적자와 외국적자 그리고 올드카머와 뉴카머라는 다양한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어떤 잣대로 그러니까 사람을 재외동포라는 대상을 잣대로 하다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분열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이걸 어떤 형태로든 연결을 해야 되고 하나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7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의지와 역량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각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한번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은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 정부 시기를 뭐 부재기다, 뭐 이건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주로 쓰신 표현이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의지와 역량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의지가 강했는데 역량이 약했는가. 그리고 의지와 역량을 이 변수를 놓고 그 당시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 국가들은 어땠는가라는 것도 이렇게 같이 보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와이스 정부가 전체적인 재외동포를 이제 한민족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포괄하려고 했던 점은 상당히 우리 재외동포 역사에서 상당히 이제 전환기를 맞이했고, 그 결과 오늘 이제 쭉 말씀하셨지만 재외동포 재단이 이제 설립이 되고 24년 차 지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24년 됐으니까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점검하기 위해서 그러면 법, 제도, 예산, 인력 플러스 이제 기구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안 첫 번째 단일기구 또는 통합기구의 설치 문제. 물론 이제 정책위원회와 재외동포 재단을 YS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 만들었을 때는 범부처적인 역량을 갖도록 재단을 만들었던 걸로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IMF라는 사태가 오고 사문 구조가 됐죠. 정책위원회, 외교부, 그리고 재외동포 재단. 마치 이 사문 구조가 처음에 의도했던 걸로 오해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또는 세 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할까에 대해서 뭐 대통령위원회, 청, 그리고 지금 현재 재단 뭐 이런 의견들을 갖고 계신데, 저는 오히려 독립된 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뭐 인도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도 지금 현재 독립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에 대한 것도 조금 한 번 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같고요. 제안 2에 대해서는 동포사회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 차세대 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정부가 참여 정부만 차세대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주의 역사 길면 길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국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느슨해질수록 현지 출생 차세대, 그리고 또는 만 18세부터 45세에 해당되는 나이로 보는 차세대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정책은 계속 누가 계속 개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의 고민이 그대로 박정희 정부의 고민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차세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안 3에서는 동포 중심의 초국가 네트워크, 물론 지금 현재 모국과 동포 사회와의 쌍방향 네트워크에 지금 많이 상당히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포 수가 우리 전체 국민의 수의 10% 또는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례처럼 5대 5라고 할 수 있는 무게중심이 딱 밸런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물론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국 중심에 대한 이것은 다음 정부도 상당히 포기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제안 4에서는 재외국민 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동포 사회의 요구가 사실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현지 정치력 신장을 강조하시는 분들과
모국 국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분들과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재외 국민이라는 걸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다른 측면에 우리 국적자가 아닌 분들한테는 모국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정 참여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우리 선배들은 국적, 복수 국적을 전면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니까 재외국민 선거의 활성화 좋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러면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 국정에 참여 못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으면 좋을까? 그것도 같이 결부가 돼야지 한쪽만 이야기하다 보면 역시 동포 사회를 양분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일랜드가요 헌법을 2015년에 해외에 있는 아이리시에 대해서 헌법 제 2조에 정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재외 선거에 대해서는 내국민의 저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우리가 2012년에 도입했지만 상당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 국내 선거 참여하겠다 또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선거 참여하겠다라는 이 문제는 정말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 대상의 선거 캠페인 활성화한다. 이건 공직선거법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동포 사회에 대한 분열 우려도 있다라는 지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해외 선거 제도를 가진 프랑스 사례 아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에 해외 교민들 대표를 6분의 1 또는 7분의 1 두었던 그 사례도 참고할 수 있고요. 이제 김영천 선생님은 이승만 정부 시절에 국회 업서브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55년도부터 60년까지 제1동포 대표 6명에 대해서 업서브 제도를 채택했다. 그러니까 이건 해외 선거구제에 대한 어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 5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동포 정책 수립하기 위해서 중도기국 자녀를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중도기국 자녀들은 동포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동포 정책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제안 6에서 말씀하신 앞으로는 인구 이민 사회 통합으로 갔으면 좋겠다. 물론 찬동합니다만은 여기 두 가지가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동포 정책하고 새로운 인구 이민 사회 통합으로 연결되는 재외동포 정책을 하나 좀 결합시키면 어떨까 생각이고요. 제안 7에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자. 물론 찬성합니다. 선거 전과 선거 후 지금 역대 정부가 다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요. 출범하고 나서 1년 지나서야 겨우 이제 재외동포 정책 기본 방향이 나옵니다. 이래서는 3년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선거 전에부터 선거 공약이나 그다음에 인수위 단계에서 될 때 아주 탄탄하고 돼야 되고요. 버텀업으로 해서 각 부처한테 의견을 달라고 그러면 하세월입니다. 위에서 탑다운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거예요. 요건 인도 사례를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왜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그동안 당위적으로는 그랬지만 정부 내 반대가 있었죠, 그죠? 고유 업무를 각 부처들은 자기 고유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고요. 또 작은 정부를 지향했고요. 외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정도에 있었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동포 사회와 우리 전문가들 간의 의견도 서로 불일치했다. 이런 점들이 좀 강하게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끝으로 1분이 지났습니다만은 전담기구 문제만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요. 재외동포 재단이 청이 되든 처가 되든 위원회가 되든 또는 아니면 부가 되든 이렇게 하려면 다른 나라 사례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재외 인도부가 만들어졌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외교부랑 통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99년에 사회통합과 디아스포라는 부를 만들었는데요. 2015년에 지금은 디아스포라 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나라 사례들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면 더 좋은 제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봉수 선생님 그 토론을 잘 해주셨습니다. 정권의 의지, 역량 그리고 상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토론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용필 선생님 10분 이내로 좀 토론을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한번 세 가지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방문 취업제로 우리 이제 최은철 교수님께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방문 취업제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지금 시행이 돼서 지금 2001년 거의 그러니까 한 4년, 5년 이렇게 시행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들이 한중수교 이후에 왔다고 보면은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방문 취업제가 그래도 15년이니까 중간 정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방문 취업제도가 처음에 시행이 될 때는 그래도 뭐 계속해서 유입해서 들어오고 해서 한 30만 명대를 유지를 해 왔다가 지금은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또 많이 전환되고 그래서 지금 한 15만, 16만, 뭐 한 고려인 동포까지 합하면 한 저기가 됩니다. 한 20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 동포들만 제가 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런 변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은철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문 취업제가 어떻게 보면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도입을 할 때는 2007년도에 이제 도입 시작할 때는 아마 한 5년 정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상황이 많이 나아지지 않겠냐. 그러면은 뭐 5년 후면은 뭐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다 전환을 해줘도 되지 않냐. 뭐 이런 보관을 갖고 처음에 시민 단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방문 취업제에 대해서 그래도 좀 지지하고 그런 과도기로 인정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쭉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고착화되다시피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근데 결국은 이 방문 취업제가 이걸 시행을 하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차별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수련이나 중국 동포들을 동포로 볼 것이냐, 외국인 노동자로 볼 것이냐라는 그런 차별 문제. 그게 한 3, 4년 정도만 그렇게 봤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3년 있다가 또 4년 10개월 있다 갔다 온 사람이 또 이제 그 방문체로 들어오면 계속 외국인 노동자라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정체성이 우리는 외국인이구나. 지금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제 중국인이구나 하는 쪽으로 많이 굳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동포 정책의 일환으로서 만약에 방문 취업제를 도입한 거라 그러면은 그런 정체성의 유지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릇된 점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또 지금 평가를 해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된 거냐 뭐 이거를 봐야 되고, 동포 사회도 물론 동포인 사람 뭐 외국인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리고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을 때 하고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갖고 있을 때 자기의 그 가족들 초청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많은 구별들이 있어요. 그 당사자들한테 그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거하고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행사. 그러니까 중국 동포 같은 조선족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면은 그게 벌써 계급적으로 나눠지는, 그게 이제는 상당히 오래고 한 15년 동안 고착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뭐 고려인 동포들도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중국 동포들을 계속 20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 말씀 드리는데, 이제는 중국 동포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최은철 교수께서 이제는 이거를 어쨌든 하나로 통합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단일한 개념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 분명히 내가 볼 때는 그런 고민이 이제는 있어야 된다. 이 재동포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그 한계를 이제는 넘어설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렇게 정책 토론회를 만들었던 주 목적도 제가 볼 때는 한번 이거를 법제화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그런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거에서 이런 정책 토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좀 사고의 전환이 이제는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보면은 다문화 정책이 있고요, 외국인 정책이 있고, 재해동포 정책이 있고, 그리고 또 외국인 정책에도 보면 고용허가제라고 또 이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있고, 그러니까 이 중국 동포만 놓고 봤을 때 한 명의 중국 동포에게 적용되는 법이 4-5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어떻게 이제는 이거를 단일화시켜 나가고 이 동포 정책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미 각 부처별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이제 하나로 모을 것이냐는 게 점점점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해동포법이 초기 1999년도에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뭐 다문화 정책이나 외국인 정책이 2007년 방문 취업제로 제도가 나오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많이 나왔는데, 그 전에 이 재해동포와 관련돼서는 뭔가 좀 그런 단일 개념으로 나가면서 이들의 취업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끌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이제는 산산분산 시켜놨고 그걸 다시 단일화 개념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각 부처 이기주의에 부딪혀서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지금도 주 과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250만이라 그러면은 100만이 어쨌든 중국 동포 가장 많지만 재외동포예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750만 재외동포 중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재외동포가 100만인데, 이 재외동포들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는 한국에 대한 상당히 동경과 한국에 대한 코리안으로서의 뭔가 그리움과 이런 게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실망들이 대단히 크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재외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실망들 하고 왜 이렇게 다시는 한국 떠나면 들어오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귀환 동포 이런 동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대국민 인식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한꺼번에 풀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대상별로 차근차근히 풀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래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뭐죠? 뭐 국회의원들 그런 인식 전환을 시켜주는 거, 또 아니면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 아니면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동사무소라든가 지방자치에 있는 어떤 그 공무원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나 추기과에서 있는 공무원들은 민원을 직접 상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민원으로서의 어떤 그 동포들이 왔을 때 동포로 바라보느냐 외국인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대하는 태도와 이 감이 많이 다른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일선에 있는 사람들서부터 어떻게 인식을 바꿔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걸 뭐 늘상 못하면은 쉽게 말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우리 그 지역에 뭐 요즘 뭐 상호문화 무슨 이런 또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좀 명패라도 앞에 딱 걸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뭐 해외에서 오신 동포 여러분 뭐 이런 거를 한번 현수막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걸어놓고 민원 상담을 한다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그 현장 일선 현장에서의 어떤 그 대면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무원과 또 민원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하나의 동질감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걸 하나로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한번 고안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건 뭐냐면은 미국도 이민 사회고 다문화 사회죠. 그리고 중국도 소수민족 56개 소수민족과 다문화 사회고 이민의 사회죠.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특성이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특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한국은 한국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 사회, 아니면 재외동포와 이민과 이 다문화가 어떤 한국의 특성에 맞는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거를 미국이다 뭐 다른 나라에 비교해가지고 그거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나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250만 중에
한 40%가 앞으로 재외동포는 더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40% 50%가 재외동포라고 하면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한국 국내 사회의 다문화 이민 아니면 뭐 상호문화 정책 이런 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동포들이 이제는 국내로 많이 들어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 동포들도 처음에는 한국이 고향이다 생각하고 오셨던 분들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1세대, 2세대가 다 돌아가셨고 지금 3세대, 4세대죠. 그리고 저 해외에서 들어오는 젊은 분들도 3세대, 4세대이기 때문에 이 한국이 모국이지만은 상당히 모르죠. 언어도 이제 한국말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들어온 그런 세대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한국에 들어갔을 때 이들에게 다시 모국에 대한 어떤 감성이라든가요, 어떤 근거를 어떻게 심어줄 것이냐. 결국은 우리의 재외동포 정책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런 3세대, 4세대의 동포들에게 이 한국, 이 대한민국 커리어에 대해서 정체성 어떻게 이 자연스럽게 인위적이게 자연스럽게 그거를 심어줄 것이냐. 이게 결국은 우리의 재외동포 정책의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법제를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용필 선생님 토론이 뭐 현실적 조건이라고 할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최윤철 선생님께서 그 법리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셔서 두 분이 그 상호 뭐 교차되는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윤인진 선생님 재미 한인의 주류화와 차세대. 윤인진 선생님께서는 이미 재외동포 특히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또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으신데 오늘은 특히 그 재미 사유에 있어서의 주류화 부분을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 한인의 주류화, 차세대 문제, 이 문제를 한 40분에서 40분 정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국내에서 재외 한인에 대한 연구나 정책 개발이 해방 이후로 계속되었었지만 대체로 보면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에 대한 연구였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거주국에서의 어떤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재외동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해외에 있는 동포에 대한 정책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왔었는데 이게 이제 90년대 이후로 재외동포들이 우리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를 포함해서 국내로 들어오고 이들이 장기 체류를 하고 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 진행되는 많은 재외 한인 연구의 대부분이 아마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에 관한 연구가 아닌가 싶고 또 동포 정책도 이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를 어떻게 우리가 정책의 대상으로 삼을까 그거에 굉장히 아주 이게 현안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이러한 정책 토론회도 주로 이제 그와 관련된 것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재외 한인 사회에서의 중요한 트렌드가 일종의 귀한 이주, 귀한 이주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정주화하면서 나타났던 이것이 하나의 큰 트렌드라고 한다면 우리 또 재외 한인 사회의 또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하나는 저는 세대 교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1960년대 이후로 해외로 나갔던 우리 그 한인들
주로 이제 북미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오세아니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러한 경우는 전 그 60년대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민을 가서 벌써 그렇게 되니까 60년대부터 했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 6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민 1세들은 지금 거의 70, 80이 되어 가고 그때 같이 갔던 어린 자녀라든지 또 현지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한인 사회의 주류가 되어가는 이렇게 그 한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제 세대 교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앞서 우리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2세, 3세로 넘어가는 이 차세대들이 동포 사회의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모국과의 어떤 연대를 가질 것인가, 또 어떻게 갖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제외 한인 연구나 정책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어떠한 그 이전 지금까지 주로 이민 1세에 대한 연구는 일종의 적응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했다고 생각해요. 이민자가 이 거주국에 도착해서 취업을 하고 주거를 마련하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이와 같은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적인 차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외 한인 연구도 주로 이민 1세들의 현지 사회 적응에 관련된 연구죠. 자영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타 인종과의 어떤 갈등의 문제라든지 또 세대 갈등이라든지 주로 이렇게 이민 1세 하나의 적응과 관련된 것들이 주로 많이 연구가 되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현지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2세, 3세가 주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적응이 아닌 이들이 거주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통합되어 가는 이곳에 이제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민자들이 거주국 사회에 어떤 편입되는 방식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이민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민 연구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슈거든요. 우리 국내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결혼 이주 여성 등등 이렇게 이민자들로 와서 거주국 사회에 통합되는 이슈, 이것도 있고, 지금 사실 법무부에서도 지금까지 우리의 외국인 정책의 하나의 주안점이 일종의 출입국 관리 또는 어떠한 어떤 인권 보호 이러한 차원이었다면, 이들이 정주화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이민자의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전 무게 중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제가 이민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이민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것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 제외 한인, 특히 이제 2세, 3세들의 경우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좀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류화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개념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것도 측정하기도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이민 연구에서는 이민자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측정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주류화와 연결을 시켜보면 상당 부분 두 가지가 이렇게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류화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체계 통합,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외 한인이 거주국 사회의 어떤 기회 구조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과정, 이것이 하나의 체계 통합이라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서는 주류 사회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수용하는
이 가치 통합이 합쳐진 것이 저는 주류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주류화는 이쪽에 동화하고는 다르죠. 이제 거주국의 가치관과 또 정체성을 수용했다고 해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은 동화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제가 좀 초점을 맞추는 주류화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도 유지하지만 주류국의 어떠한 정체성을 수용하는, 결국 그 나라 국민이 되어가는 과정을 주류화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차세대 얘기를 할 때 주류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사실은 개념적으로 좀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관점에선 바로 주류화라고 하는 게 체계 통합과 가치 통합을 합친 것을 주류화라고 저는 보고, 요게 이제 재외 한인의 이제 주류화의 개념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저는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우리 이제 시작은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은 미국이지만 이거 단지 미국에만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다. 결국은 전 세계에 있는 재외 동포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좀 일관된 하나의 이론과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사실은 동포 간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정부의 재외 동포 정책도 사실은 어떤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태의 조사에 근거해서 사실 정책이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러한 재외 한인의 주류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일관된 하나의 어떤 분석 틀을 가지고 재외 한인들의 체계 통합과 가치 통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마련해 준다고 봅니다. 전 앞서 제가 우리 최용호 교수님하고 사전에 말씀도 나눴지만, 사실 재외 한인 연구와 이민 연구가 서로 이렇게 저는 교차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하는 게 양쪽의 학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은 이민자 통합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서 개발된 것인데요. 저는 상당히 유용한 모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통합의 토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국에서의 어떠한 안정된 합법적 지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통합의 토대가 되거든요. 지금 사실 중국 동포들 가운데 뭐 방문 허가제라든지 또는 이렇게 재외 동포 비자가 아닌, 또는 복수 국적이 아닌 어떤 단기 체류의 지위를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바로 통합의 토대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죠. 이것이 이제 출발점이 되고, 두 번째로는 촉진 요인이라고 해서 거주국의 언어라든지 문화적인 지식을 얼마나만큼 갖고 있는지, 또는 거주국 내에서 어떤 차별이라든가 폭력으로부터 얼마만큼 안전한 지위를 보장받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류 사회 구성원들과 얼마만큼 관계를 맺는지, 또는 동족들 간에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는지, 또는 거주국의 어떤 지원기관과 어떠한 연계를 갖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합돼서 마지막으로 어떤 고용이라든가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또 정치 참여와 같은 체계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그다음에 제가 심리문화, 이 부분은 제가 원래 있었던 이 모델에서 제가 새롭게 추가한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이민자 통합을 연구할 때 대부분이 이제 체계 통합만 이렇게 연구하지 가치 통합을 다루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통합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사회 심리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발전하면서 이렇게 사회문화, 심리 이 영역을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그렇게 정의를 했으면 그것을 실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통합의 토대와 관련해서는 그 거주국의 시민권을 얼마만큼 취득했는지, 영주권을 얼마만큼 취득했는지와 같이 어떤 안정된 지위를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촉진 요소에 있어서는 그 거주국의 언어, 능력은 어떠한지, 그다음에 안전과 안전감과 관련해서는 어떤 차별의 어떠한 수준이 어떠한지,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주류 구성원들 간의 어떤 사회적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통혼입니다. 우리가 조계혼이라고 하는 그 주류국의 국민들과 얼마만큼 우리 한인들이 조계혼을 하는지, 이것이 하나의 유용한 지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표식과 관련해서 뭐 고용에서는 뭐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취업률 등, 소득이라든지 또 주거 같은 경우는 주택 소유율, 교육 같은 경우에서는 교육 수준, 어떤 보건과 관련해서는 주관적 건강 수준이라든지 의료보험 가입률, 그다음에 정치 참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떠한 자기가 투표에 참여한다든가 정치 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피선거권 같이 어떤 그 거주국의 어떠한 공직자로 얼마만큼 진출하는지, 그다음에 사회심리 영역에서는 이제 소속감과 신뢰감과 같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면, 이러한 연구의 장점은 일단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 있는 우리 한인들의 거주국의 주류 사회의 현황을 우리가 상당히 아주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간에 있어서의 또 차이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한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왔었고, 지금 현재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재외 한인 연구에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지금 국내에서 우리가 처한 현안에 대한 진단과 또 정책 개발도 또 필요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기초 연구가 우리가 너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느껴요. 우리 그 재외 한인 학회에서 어떤 그 기획의 주제라든지 또는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이렇게 굉장히 어떤 정책 지향적인 어떠한 쪽에 너무 많이 좀 몰려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런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기초 연구가 필요한데, 좀 제가 요즘 아쉽게 느끼는 게 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연구를 좀 제가 진행하면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방대한 연구죠. 저는 가능하면 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동포 사회에 관련해서 좀 더 동시적으로 표준화된 조사 연구를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좀 확보를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공공 자료로 저는 일반 연구자들한테 제공을 해서 이 연구가 단지 자신들 연구자들의 성과로 그치지 않고 굉장히 확산될 수 있는 어떤 토대적인 연구로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한번 그 미국의 재미 한인의 주류화의 실태에 대해서 일종의 파일로트 연구의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료를 우리가 따로 이렇게 수집을 할 수는 없어서 미국 인구 센서스 자료, 또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당히 큰 규모의 서베이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아시안 아메리칸 사전 선거조사,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통합의 토대의 측면을 바라보면 그 재미 한인의 한 40% 가량이 미국 출생자이고요. 그다음에 외국 출생자들 중에서 시민권자의 비율이 60%에 달합니다.
또 재미 한인 가운데 한 10%는 한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재미 한인의 한 60%가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합의 토대 면에서는 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능력을 살펴보면 우리 한인 가운데 3분의 2가 영어가 능숙하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아시아계에 비교해서 어떤 언어 능력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3분의 2는 능숙하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하고 영어 능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면에서 바라보면 그래도 언어 능력 면에서는 그래도 촉진 요소 면에서 좀 더 양호하다. 이 조계혼으로 들어가게 되면 특히 이제 조계혼을 하는 경우가 되게 2세, 3세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세 같은 경우에 조계혼은 54%를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인들이 특히 또 결혼을 하더라도 백인들하고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인들에 대한 일종의 주류 사회의 수용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이 조계혼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면으로 들어가면 좀 더 스토리는 좀 달라져요. 우리 한인들의 교육 수준은 아시아계에서도 인도인 다음으로 높지만 고용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빈곤율이라든가 또 주택 소유율로 들어가 보면 우리 한인 이민 1세들의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아주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상태 면에서는 사회 어떤 주류화 수준은 미흡하다. 하지만 이게 2세로 넘어가면 아시아계와 비교해서 좀 상당히 더 오히려 더 우수한. 그러니까 이민 1세는 이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주류화는 굉장히 불량하지만 2세로 넘어가면은 상당히 우수하게 변화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주택의 경우에서도 한인들이 다른 아시아계보다 주택 소유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반면 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한인들의 교육 수준이 높다. 1세들의 수준 자체도 높지만 2세로 가면 더욱더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이 건강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한인들의 건강 수준이 다른 아시아계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요.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의료 건강보험 가입률도 상당히 낮은. 그러니까 전체 한인 가운데 20%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백인 같은 경우는 8.8%, 전체 아시아계는 13.4%로 나와서 건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한인들이 통합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이 정치 참여로 들어가 보면 더욱더 좀 더 열악하죠. 어떠한 그 교육이라든지 또 사회 문화 영역에 비교해서 우리 한인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영역이 정치인데, 요것도 이제 2세로 넘어가면은 상당히 아주 양호하게 변화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을 하자면 일종의 그 주류화의 영역에 있어서의 어떻게 말할까요?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육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율로 보면 양호하지만 고용이라든가 주거라든가 건강 또 정치 참여 면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양호하지 않은 것이 현재 상황이고, 하지만 이게 2세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도 주류 집단과 동등한 지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자신도 지금 제가 처음에 주류화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찾지 못했거든요.
일단 현재 그 가용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했지만 앞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좀 실태 조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찾을 수가 있겠고,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그래도 이번 정책 토론회가 정책과 관련된 거니까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결국은 우리가 차세대에 관련한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실행할 것인가와 관련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차세대에 대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욕구에 대한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뭐 재단에서도 그와 관련된 어떤 조사 영역 같은 것을 이제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예산이라든가 또 그런 것의 한계로 인해서 정말 차세대들 개개인을 우리가 조사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뭐 제 가장 최근 연구로는 아마 차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정작 우리가 정책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차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조금 더 엄밀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차세대 동포 정책이라고 얘기하면서 어찌 보면 상당히 우리 중심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1세대야 사실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겠지만 2세, 3세로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차세대 동포 정책을 기획하는 면에 있어서 정말로 차세대에 대한 엄밀한 우선 조사 연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은 한편으로는 그 두 가지의 상반된 욕구를 함께 담아내고 있잖아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인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두 가지의 한의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잘 결합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이론적이고 사상적인 모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욕심인 것 같거든요. 이 서로 상반될 수 있는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결합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 연구도 필요하고 또 이론적인 하나의 상상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희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최영철 선생님께서 한 10분 이내로 55분 이내로 해주시고 그다음 발표하신 분들 각자 한 1, 2분 정도 얘기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철 선생님, 윤희준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성균관대 최영철입니다. 저는 이제 해외 동포라든가 이 재미 한인에 대한 전공은 아닙니다만, 제 전공이 이스라엘 및 중동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한 14년간 유학했고, 거기 1990년 걸프전 때는 제가 제 이스라엘 한인 회장으로서 또 교민들을 위해서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주로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 또 미국의 유대인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하고 그쪽 분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토론도 이제 그런 재미 유대인의 주류화의 관점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 비교의 관점에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재미있게 읽었고 아주 중요한 주제를 거시적 미시적으로 아주 잘 다루셨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재외 한인 동포들의 그 주류화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셨고, 특히 차세대 그런 재외 동포들, 특히 재미 한인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이렇게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이 실증적인 연구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윤 교수님이 이 논문을 통해서 재미 한인 주류화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셨어요. 아주 상당히 방대한 그런 자료, 데이터를 사용하셨고, 이것을 이제 통시적, 공간적으로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적으로 넓혀서 이 다른 지역의 우리 한인 동포들의 주류화에 대한 그런 연구 또는 이제 통시적인 세대 간의 연구 이런 것에 필요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아주 크게 기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윤 교수님이 이러한 분석틀 가지고 재미 한인의 그런 이 주류화 상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 현실을 진단을 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 그리고 긍정적인 발전 요인들을 분석하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거와는 다른 차세대의 초점을 옮기는 적응해서 통합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우리 정부의 재미동포 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기여하시라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그런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또 우리 특히 기초 연구, 토대 연구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심리 문화, 사회 심리의 소속감이나 정체성이라든가 이러한 기초 연구가 절대 부족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분야를 아주 잘 돼 있고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회 관계에 관한 것들 그 세 가지 그런 기준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토대 연구, 기초 연구가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우리 재외 동포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크게 기여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최근에 재미 이 아시안들 데이터를 좀 봤어요. 이 중국인들이 한 540만 명, 인도인들이 한 460만 명, 필리핀이 한 420만 명, 베트남이 200만 명, 우리 한인들이 한 190만 내지 한 200만 명, 그리고 일본인들이 한 150만 명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때 4명의 하원원들이 대통령과 면담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가 굉장히 평가를 받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차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주류 사회에 진입하고 있구나. 비록 여러 가지 경제 수준이라든가 사회 경제적인 지위는 인도나 다른 특히 필리핀보다도 좀 못하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토대는 구축이 됐고 특히 차세대들의 이 언어 사회 언어 습득 능력이라 이것이 94%니까 이제 2세대, 3세대로 들어가면은 이 유대인들을 이제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 수준으로 주류화에 진입할 수 있겠다. 그런 잠재력을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번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한 200만 명 이 재미 한인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한 540만 명, 인도가 한 460만 명인데 우리 하원이 4명이 나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 사회적 지위가 비록 그들보다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성공하고 있죠. 현재 지금 미 상원에 11명의 유대인 상원의원이 있고 하원에 21명이 있습니다. 지금 32명인데 2010년에는 45명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 재무장관, 그다음에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또 국가정보국장, 요직에 지금 다 유대인들이 포진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들은 미국의 각 분야, 행정부라든가 의회라든가 금융계 또는 이 경제계, 언론, 또 이 문화이라든가 각 분야에서 이 주류로 좀 과대 진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윌 마슬로우 교수가 이런 유대인들의 파워, 미국에서 파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유대인 정치 권력의 자산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 조직의 연결망이 광범위하게 편제되어 있고 숙련되고 이 능력 있는 그런 이 전문가 집단과 헌신적인 이런 인력들이 이런 이 조직의 충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어떤 적극적인 소속감, 멤버십, 고학력과 부유한 유대 공동체의 강력한 지원, 많은 정치적 정부적인 접촉,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이팍이라든가 이런 로비 단체를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접촉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행정부는 물론이고 엘리트는 물론이고 일반 미국의 대중들이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확고한 지지, 또 이스라엘 생존이 미국의 국익에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이런 인식. 그러니까 가치 공유, 가치 통합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염려하는 것은 동화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클린턴 대통령의 사위도 유대인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도 유대인입니다. 자기 딸들을 다 유대인하고 결혼시켰는데 결혼식은 유대인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오히려 미국의 주류의 그 엘리트들이 크리스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이것을 바꾸는 거죠. 딸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가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화를 어느 정도 면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 유대인들의 족회원 통원이 54%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2세대들은 거의 비슷하죠. 그런 측면에서 염려를 하고 있으나 동화되지 않고 어떤 이 가치 통합의 그런 이 단계를 받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인도입니다. 인도가 지금 460만이 있고 이거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거죠. 인도의 여러 가지 교육 수준이 학사 이상 소유자가 70%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정도 되죠. 경제적인 소득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역사가 깊은 것도 아니거든요. 미국의 하인들이.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이 이제 앞으로 제가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점포들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다 인수해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유대인들을 따라올 것이다 얘기합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재미 한인들의 주류와 특히 이제 정계에도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사회 경제적인 지위는 상당히 낮거든요. 인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보다 낮습니다. 또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물론 이제 인도는 부통령이 됐습니다만
이런 촉진 요인으로서 이 두 가지를 들으셨는데 왜 이렇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것이 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영주 선생님,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세션이 뭐 3시 50분까지 맞춰달라고 지금 그런 주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미 시간 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발표를 해주신 분이나 토론해 주신 분들 할 얘기가 너무 많을 텐데 일단 다음 세션을 이렇게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하여튼 급하게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